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도심 속 터널에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규정이나 발암물질을 없앨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 서포터즈도 곧 출범할 예정인데요. 2부에서 인천시 소식 알아봅니다.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낸 스위스 조각가죠. 알베르토 자코메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차를 타고 도심 속의 터널 한번 안 지나가 본 분 아마 없으실 테죠. 터널 내의 공기의 질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까지 발견됐다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심 속 터널 내부 공기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예, 보통 도로 터널에서는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위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걸 구분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특정한 위해한 물질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또 그 존재하는 위해 물질의 양이 건강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야 이제 하는데요. 예. 최근 조사에 의하면 터널 내 공기오염을 분석했을 때 세계 보건기구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톨루엔, 초미세먼지, 벤조피렌 같은 그런 위해 물질들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들의 터널 내 농도가 일반 대기 기준이나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터널 내에서 이런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예.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높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벤젠, 톨루엔 이런 게 발암물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언급한 물질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체 발암성 또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것들입니다. 특히 예. 벤젠하고 벤제피렌 같은 물질은 1급 발암 물질로 네. 백혈병이나 피부암,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나머지 물질도 호흡기계 점막이나 생식 또는 발달장애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벤젠 같은 거는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발암물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제 유해 물질로 배출되기도 하죠. 예. 그렇다면 터널 내에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게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렇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터널 내 공기가 터널 내 공기에서 이러한 물질의 농도가 높게 측정된 거는 이제 터널 내 환기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자동차의 운행 수가 많아서 환기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터널이 다 그렇진 않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예.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 예. 터널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예. 이제 터널 내 물질의 오염 농도나 오염 수준은 터널에 통과하는 자동차 대수나 터널 길이, 예. 또 터널의 구조 역학 등에 따라서 이제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속도로 같은데 긴 터널 지나가다 보면은 예. 커다란 환풍기가 왜 천장에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에 의해서 예. 환기나 이제 터널 내 공기 기류가 잘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터널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환기를 이제 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터널을 지날 때 일단 차 창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면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창문을 닫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 이때 창문을 단순히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차량 내 공기가 내부 순환으로 되도록 해서 외부 공기 유입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창문도 닫고 외부 공기 유입 들어오는 것도 막고. 예.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창문을 닫고 또 외부 공기 들어오는 거 막는 게 중요한데 터널을 바로 나와서도 곧바로 또 창문을 열면 안 좋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터널 내 공기는 결국 기류나 대기 확산 과정을 통해서 터널 밖으로 어떻게든 이제 배출되는 과정을 겪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터널 입구나 터널 내 환기구가 이제 설치된 바깥 주변 공기 오염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뿐 아니라 터널 입구 주변이나 환기구 주변 거주자의 경우도 이런 점을 숙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앞서 말씀하실 때 일부 터널의 경우에 아주 많은 차량이 지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 많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터널 내부 공기질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그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벤조피렌 같은 물질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도로 시설물에서의 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터널 내 공기질 관리, 지자체가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사나 도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 현황은 주로 환기시설 가동이나 터널 내 물청소 등이 이제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게 적절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비롯되는 것인데 이게 관리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측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환경부라든가 또는 환경부 산하 연구단체 같은 데서 터널 내 오염 상황을 측정한 전례는 없습니까? 일부 산하 연구소에서 또는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환기시설을 통해서 발암물질을 터널 외부로 이렇게 내뿜어내는 게 과연 일단 그 자체로도 문제가, 물론 확산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상관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터널 내 공기를 터널 외부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터널 입구 주변이나 환기구 주변에 일반인 거주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다른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예, 아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더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글쎄요, 공기 중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공학적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건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은 아니고 역시 환기가 제일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이제 이와 더불어 터널 내부에 이제 주 오염원이 자동차 운행 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량 규제도 현재 고민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터널을 자주 지나게 되실 텐데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반인들의 경우에 특히 도로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위해 물질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창문을 닫고 공기 순환을 내부로 고정해 두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노약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터널 내 차량 전체가 심한 시간대나 그럴 때는 이제 터널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 등을 실천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환경문화과 이정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됐는데요. 어디론가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방학한 아이들도 바쁜 부모님 때문에 나들이 한번 못 간다면 많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청계천 산책도 하고 청계천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청계천 끝자락에 위치한 청계천 문화관입니다. 청계천 문화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민아 학예연구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 청계천 문화관은 2005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관련된 자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박물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계천 문화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4층부터 2층까지 청계천을 다루고 있는 이제 상설 전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층의 기획 전시관에서는 매번 주제를 다르게 해서 특별전을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청계천의 그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기획 전시는 그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서울의 푸주관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문화관 네. 어떤 전시품들이 있나요? 네, 먼저 상설 전시실은요, 4층부터 관람을 시작하는데요. 청계천의 현재 모습이 작은 모형으로 묘사돼 있고요. 네. 1950년대 청계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살았던 피난민들의 모습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고요. 청계천 내부 광통교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체험관도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나 경적 소리가 청계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조선시대의 청계천 공사를 위해 애썼던 영조와 백성들의 모습을 좀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고요. 또 2층에는 아이들 놀이 공간이 마련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된 물고기를 만들어서 가상의 강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림자 놀이 체험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지난 수요일에는 역사 해설가의 해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병택 역사 해설가의 해설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청계천 문화관은 청계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관의 컨셉이 물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람하시는 코스도 4층, 3층, 2층 내려가면서 관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자 그런 분들도 오기 때문에 각 층하고 층 사이에 계단이 없고 램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휠체어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시청이거든요. 시청에서부터 물이 청계광장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다시피 5.8km로 되어 있고요. 네, 4층부터 관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네. 그 앞서 기획 전시 서울의 푸주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전시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배경으로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정육점의 눈금 저울이나 도축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칼도 있었고요. 정육점이나 해장국집도 설치돼 있어서 실제 마장동에 온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소 도축 과정이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었는데요. 소 한 마리를 부위별로 나누는 발골사들의 작업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발골사들이 노출을 꺼려해서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안에 그 정육점, 해장국집, 네. 실제로 팔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판매는 되지 않고요. 그냥 네. 모형이 있었습니다. 모형으로. 네.
그 서울의 푸주간 기획전시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네, 기획전시 서울의 푸주간은 9월 14일까지만 진행을 하는데요. 서둘러서 방문을 하시면 좋겠고요. 청계천 문화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미나 학예연구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 청계천 문화관이 지금까지도 청계천 전문박물관으로 그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조금 더 박물관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 그 초까지 조금 긴 시간 동안 이제 상설 전시를 리노베이션하는 공사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청계천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 청계천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서울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 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자세히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그 즐겁고 재미난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경하러 온 시민들 많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평일에 방문을 해서 주말보다 평일에는 비교적 한가로운 편이었는데요. 예. 회사 동료들과 청계천 산책을 나왔다가 들렀다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단체 관광을 온 외국인과 청계천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가이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물을 주제로 청계천 문화관을 방문하셨다는 유치원 선생님도 보였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세탁기 없이 빨래하는 모습도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부러 서울의 푸주간 전시를 보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 동생과 함께 오셨다는 시민도 계셨는데요. 예전 모습을 추억해보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청계천 문화관을 둘러보신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계천 문화관이 있어서 딸하고 같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조가 홍수가 자꾸 나서 청계천 보건공사도 하고 이랬다는 거를 여기 와서 좀 배워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그 판자로 된 그 있잖아요. 그 처음 모습이 저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게 저희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네요. 마장동 족축장 그것 때문에 구경하러 나왔는데 고기 분리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통방통하네. 우리 같으면 엄두도 못 낼 텐데 옛날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갔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복귀 안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청계천 문화관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네, 청계천 문화관은 1호선과 2호선, 5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1호선은 제기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 왕십리역에서는 7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3번이나 8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은 휴관이고요.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예. 마감 30분 전까지 입장을 하시면 언제든지 관람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 청계천 문화관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청계천 문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소식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연 스위스 조각가죠. 알베르토 자코메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 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 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에어탱크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에어탱크 앞쪽 뚜껑이 15m 이상 날아가면서 직원을 포함해 4명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1톤 화물차 2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탱크 압력 시험 중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에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에 출소한 39살 신모 씨가 어젯밤 9시쯤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추적 결과 경찰은 신 씨가 렌터카를 타고 이천과 수원 등 경기도 일대를 다니는 것으로 보고 신 씨를 쫓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JTBC 뉴스9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가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해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화봉송단 발대식 이미 개최가 됐고요.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 서포터즈도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인천시 대변인실의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단 발대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인천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지역 봉송주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봉송단 발대식이 개최되었는데요. 6월 한 달여 동안 봉송주자 모집을 통해 일반 시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4천여 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날 발대식에서는 봉송주자 교육과 성화봉 취금 조령 안내가 있었고요. 스트레칭 이후에 약 1.9km 구간에서 실제와 같은 성화 봉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어디서 체화돼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됩니까? 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는 8월 9일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체화됩니다. 네. 그동안 아시안게임 성화는 개최국 내에서 체화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였던 뉴델리에서 체화해 대회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할 예정이고요. 뉴델리에서 체화된 성화는 8월 12일 중국 위에시로 봉송된 뒤 서해 백기를 밝히면서
13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국내 봉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체어된 성화는 인도와 중국 대륙을 거쳐서요. 오게 되고 강화 만이산에서 체어된 국내 성화와 함께 8월 13일 인천 종합문화예술에 관 야외 광장에서 하나가 되는 합화식을 갖고 국내 봉송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4천여 명의 성화 봉송 주자들에 의해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조선시대 옛길을 따라 전국적으로 5,700여 킬로미터를 봉송한 뒤 9월 19일 아시안게임 개회식 당일 주경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9일 내일인데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됩니다. 자발적으로 모집된 시민 서포터즈 7만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시민화 응원가와 응원 구호 열창, 사물놀이 등이 펼쳐지는 식전 행사와 대통령님 축하 메시지, 성공을 다짐하는 겨루민 낭독과 플래시몹으로 이어지는 본행사에 이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하는 희망 콘서트를 끝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게 됩니다. 네. 서포터즈 7만 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체육인, 학생 등 7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렇듯 높은 관심과 열의는 인천에 대한 애양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양 대회를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서포터즈들은 선수단의 공항 입출국 시 환영 행사와 선수촌 입촌 행사를 지원하고요. 스포츠 약소국과 비인기 종목 경기장을 찾아 응원 활동을 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서포터즈가 한마디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는 실제 그 선수들 옆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차량 안내라든가 뭐 입출 동선 안내를 하거나 관람객을 유도하는 안내를 하는 거고요. 서포터즈들은 말 그대로 그 순수하게 그 해당 국가별 서포터즈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응원도 하고요. 선수촌 입촌했을 때 어떤 그 붐업을 시키는 그 외국에서 오신 선수단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들도 선발이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 13,500명을 선발하여 발표했는데요. 지난 4일 장애인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는 3,494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는 6,654명이 접수하여 모집 인원 대비 181%의 접수를 보였는데요. 이 중 서류 심사와 면접, 소양 교육,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정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인천시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한마당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한마당은 9월 2일 오후 1시 인천지하철 인천시청 역사 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개최하는데요. 8월 14일까지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지 일자리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목표로 일과 가정, 일과 학습의 병행, 퇴직 준비 등을 위해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일하되 정년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임금 및 복리후생이 제공된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9월 2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그러면은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때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올해 시간 선택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승인된 인천 지역 사업장만 55개소인데요. 모집 직종은 사무직, 간호조무사, 영업관리, 생산직, 항공여행 관련 등 다양한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장으로 승인받은 기업이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80만 원 한도 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한마당에 그 참여하려는 기업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 파견이나 용역 업체를 제외한 인천 및 수도권 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 교육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든 업체에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 선택지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사무국 지역번호 032-822국에 7073번으로 문의하시면 참가 신청서 교부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 9월 2일 날 이 일자리 한마당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의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이 참여 구직 희망하시는 나이보다는 참여 대상이요. 예. 학업과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이거나 예. 육아와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여성, 아. 그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이시면 다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또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유명 뮤지컬하고 발레 또 오페라 공연을 야외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스테이지 온 스크린 행사인데요.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에 530인치의 대형 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유명 공연 실황을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문화행사인데요. 예.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이 행사는 총 8회에 걸쳐 6,100여 명이 관람하셨고요. 그 같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 다시 기획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상영이 됩니까? 네, 8월 20일 저녁 7시 30분 뮤지컬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요. 8월 30일까지 2주 동안 수, 목, 금, 토 4일간 총 8개의 공연 실황이 상영되는데요. 예.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영국 로열 발레단의 주옥같은 낭만 발레 지젤과 코믹 발레 고집쟁이 딸, 프랑스 국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등 최고의 공연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실 지역번호 032-429에 2731번에서 7번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좌석으로 다 해놓고요. 예.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다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We're in trouble, You're in trouble, I'm in trouble 표현 있습니다. Trouble 안에 있다, in trouble입니다. 한국말로 어려움에 처하다, 공경에 처하다 말썽이 나고 있다 있습니다. Well, if you're low on gas, 기름 거의 다 떨어졌고 주유소 없으면 and there is no gas station nearby, uh-oh, you're in trouble. Well, I hope that you're never in trouble. Please stay out of troubl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냈던 스위스 조각가죠. 알베르토 자코메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김민선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코메티 어떤 조각가인가요? 예, 방금 이제 가벼운 조각 작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보기에는 가볍지만 예, 굉장히 많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요. 예. 일단 자코메티가 어떤 작가인지 좀 먼저 알아보면요. 예. 그 피카소나 마티스의 그 개혁적인 태도를 능가할 만큼 현대 조각의 혁신을 만들어낸 스위스의 조각가가 바로 자코메티입니다. 예. 스위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프랑짜리 그 스위스 프랑짜리 그 화폐를 보면요. 자코메티 얼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뒷면에는 또 자코메티의 그 유명한 그 걸어가는 남자 그 작품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 자코메티는 그 이탈리아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스위스의 보르고노보에서 태어났고요. 사남매의 마주로 태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또 스위스 작가였기 때문에 또 삼촌도 또 작가였고 그래서 아주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입니다. 예. 그 아주 예술적인 집안에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자코메티는 그 예술적인 집안 분위기는 자코메티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남동생 중에 하나는 또 유명한 화가가 되고 또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 또 여동생은 또 활발히 활동하는 여류 화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예술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코메티는 뭐 어느 작가처럼 부모의 반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제네바에 있는 그 미술 공예 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예. 그곳에서 조각을 배우고 근데 조각뿐만이 아니라 해화, 판화, 드로잉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솜씨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자코메티는 그 드로잉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함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또 이탈리아 여행을 가고 고대 미술의 품에 대한 관심도 갖는데요. 사실 자코메티는 이탈리아 그 종교 탄압에서 스위스로부터 탈출했던 집안의 자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자코메티는 그 이탈리안 스위스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코메티는 자신의 예술적 활동을 보다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파리로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 당시 자코메티는 파리로 가서 다양한 미술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겠죠? 네, 뭐 당시 여러 미술 사조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랬고 그래서 그가 파리로 왔을 때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예. 아주 젊고 의욕에 찼죠. 이 조각가는 당시 로댕의 제자이자 가장 좋은 어떤 동반자였던 브루델 조각가 작업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각과 함께 평생을 놓지 않았던 드로잉 작업도 병행을 하면서 그 사생 그대로 보고 그리는 그 작업과 조각을 하나의 맥락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어떻게든 조각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드로잉과 같은 조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작업실에서의 그 자코메티의 목표였어요. 예, 그 유명한 화가 또 조각가 얘기를 쭉 우리가 금요일마다 듣다 보면은 네네. 다 파리로 가요. 네, 당시는 근데 유럽에 보면은 런던도 있고 베를린도 있고 네. 큰 도시들이 비엔도 있고. 네. 근데 왜 파리로 갈까요? 예, 보통 지금 요즘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베를린으로 또 많이. 요즘은. 네, 사실 땅값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주하거나 이럴 때 작가들이 살만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그 여건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또 당연히 이제 예술적인 어떤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소호에서 첼시, 첼시에서 뭐 브루클린 이렇게 바뀌는 과정, 브루클린에서 요즘 또 다른 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들이 그 작가들이 다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요건들도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도시에 어떠한 예술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작가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파리의 그 예술적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국제적이다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후 전후 이럴 때는 사실은 또 미국으로도 많이 가요. 디샹도 뉴욕으로 가듯이 많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파리에는 그 많은 그 전 세계의 작가들이 모여도 그게 그 어떤 그 부담이나 벽을 느끼지 않게끔 작가들이 모여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그 국제적인 도시가 당연했던 것이 사실은 그 안에 계속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역사의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작가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 그 어떤 그 에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코메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주 키는 크면서 가늘게 만든 사람의 형상 조각.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언제 이런 조각들이 시작이 됐습니까? 예, 아까 그 브루델 작업실에서 있으면서 자코메티가 했던 게 소위 말해서 추상 조각을 하게 되는 데요. 왜냐하면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이제 그 조각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코메티가 추상 조각이라는 걸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제
평생을 놓고 그러다가 이 자코메티가 드로잉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대로 그리고 또 그것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냥 아주 작은 속량값에도 들어갈 만큼 작아질 때까지 조각을 깎아내기도 해요. 뭐 계속 깎아내서 나중에는 없어져 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깎아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작품은 점점 가늘어지고 또 키도 2m 600할 만큼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걷는 남자라든가 아니면 거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형상을 통한 거대한 조각 작품들이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생을 한다라는 거는 대상을 두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다 보니 모델을 두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조각이 사람의 형태로 추상 조각이 아닌 사람의 형태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현실 주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코메티 조각 작품은 그 덩어리 같은 느낌이 없어요. 예, 만약 자코메티가 드로잉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전혀 다른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을 만났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조각의 아주 자주 조각의 본질을 마치 드로잉에 맞추려는 것처럼 죽어라 깎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셔버리기는 다반사였어요. 우리나라 도자기, 도예공이 막 마음에 안 들면 부시듯이. 근데 그런 그의 작업실은 그 어느 작가의 작업실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에 석고가루 파편이 아주 가득했죠. 정말 지저분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의 지저분한 작업실을 늘 한 구석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코메티의 아내가 되는 안네트 자코메티입니다. 그녀는 자코메티하고 무려 22살 차이가 났대요. 띠동갑 이상이네요. 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코메티는 무슨 피난소 같은 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방공호 같은 데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이 안네트가 적십자 단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와의 그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방공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위스 중산층 가정의 딸내미였던 안네트가 그 사실은 늘 운명적인 삶을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자코메티의 팬이기도 했던 그녀가 아주 머뭇거림 없이 파리로 돌아가는 자코메티를 따라 나섭니다. 그녀는 자코메티의 작업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데요. 많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코메티와 안네트의 사이는 일반 부부 사이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코메티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고집이 아주 셌는데요. 어떨 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네트한테 되게 막혔대요. 이러고 되게 막혔대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버젓이 창녀촌을 아주 대놓고 드나들기도 하고 또 아예 정부를 따로 두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안네트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네트는 그런 자코메티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모델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작품이 안네트를 모델로 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추상 조각이 아닌 인물을 대상으로 드로잉에서 시작되는 조각을 하면서 그는 꼭 모델을 두고 작업을 했는데 바로 그때 그 주요한 모델이 안네트였던 거죠. 아주 부부 관계가 좀 특이했어요. 네. 아주 같은 여자로 봤을 때 안네트나 자코메티의 행동이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요. 근데 예술의 세계는 하도 오묘하고 신비롭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코메티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따로 있었어요. 게다가 안네트는 또 무슨 어느 대학교의 일본인 철학과 교수인가 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뭐 쌍방 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둘 다 비슷한 연애관과 결혼관을 가지면서 평생을 같이 살았죠. 아무튼 자코메티는 자기애가 강했던 이런 태도들이 그의 작업 태도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뉴욕의 은행 건물 앞에 조형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아주 그 절정에 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뉴욕 하면 이 마천루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건물들 사이에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바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층에서는 그런 어떤 도시의 상징성을 갖는 작품을 요청을 했는데 자코메티는 뉴욕이 어떤 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작품 구상을 해요. 그래서 그는 거대한 여인 시리즈 4점을 기획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작품이 노을 꽃가구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여인이라든가 걷는 남자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명상적일 정도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자코메티한테 그랬대요. 네 작품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절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계획한 대로 못하게 되는 게
이 환경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서 자코멘티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은행은 낭패를 보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포기를 하는 그런 자코멘티의 고집스러운 형태들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자코멘티의 그러한 그 다혈질의 어떤 성향들로 작품이 잘 정리되지 않고 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코멘티는 그 어느 작가보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다 안네트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정리를 아주 잘했고 그 모조품 짝퉁도 굉장히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네, T스테이션.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